서강 유로메나 연구소,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사학과 공동 주최로 2022년 5월 세미나 제27타 세미나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이수정 박사님이신데요. 그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고 최근에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국내 한 100개 가량의 이슬람 모스크 기도소를 이제 방문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이제 울산 정착 과정과 지역 갈등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 과정과 지역 갈등이라는 주제인데요. 좀 운이 좋게도 제가 이 울산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완전히 정착을 시작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울산을 가가지고 이제 이쪽에 근무하시는 실무자들을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과정하고 얽힌 이해 당사자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 계속 활동을 시작을 했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진행됐던 일이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논문으로 작성을 하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또 의논을 하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어떤 학술적인 이론을 완벽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준비한 거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좀 전체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재밌게도 원래 제가 그러니까 학계에서 보통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터질 거야 이렇게 했던 것보다도 정말 굉장히 사소하고 근데 정말 생활 밀착형으로 그런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갈등들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치 그 80년대 프랑스에서 있었던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그냥 감정 싸움 내지는 종교의 그런 감정적인 것까지 다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확대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계에 있으신 분들이 좀 아시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쪽에도 이야기를 계속 전달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봉합이 되거나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무슬림 유형의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그런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사례로 한 가지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대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 공동체에다가 소비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주 무슬림 유형에 적용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적인 요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무슬림 유형, 이주 무슬림 유형하고 제가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거를 정리를 하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주 무슬림 공동체는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 고용허가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리한 대로 승인을 하는 대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시험에 패스를 하고 비자를 취득해서 들어오는 이주 무슬림 노동자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이제 유학생들의 그 공동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오기 전부터 스스로를 본인이 직접 난민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난민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어렵고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더 이상 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법적 지위가 어정쩡한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런 노동자나 유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조금 특별한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이주자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그다음에 정부 공무입니다. 오타 났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종교 비자가 D6라는 비자가 있는데 이걸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종교 지도자가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계층으로 해서 이런 손에 꼽는 그런 직군들이 조금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난민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그 난민의 이번에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면서 새로운 F2라고 해서 장기 체류를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특별한 사례로 해가지고 취득을 하고 어떤 심사 없이 그냥 이 공동체 전체에 동일한 체류 자격을 주면서 한국에 머물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불러서 원래는 이제 공로, 공여, 공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사례가 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 대부분은 이제 거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지금 그렇게 한국에 남아있는 사례는 한 9건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다수가 한 번에 들어와서 동시에 법적 지위를 받고 그리고 첫부터 지금까지도 정부 주도하에 계속해서 정착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일련의 사건을 겪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2021년 이제 8월 27일에 미라클 작전을 통해 가지고 특별기여자가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 수가 391명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진천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체류를 하면서 잠깐 머물게 되는데 진천에 머물자마자 3일 만에 그 주변 지역에서 반대 시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기 머물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시위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되고 시위 때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2021년 10월 27일 날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입소를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시위 때문은 아니고 가족 단위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여기였다고 해요. 진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단위로 들어갔어야 됐고 그래서 이쪽으로 입소를 해가지고 2022년 2월 8일까지 여기에서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받았던 교육은 뭐 한국어, 한국 문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간단한 직업 교육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태권도 이런 교육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으로 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전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는 두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울산이고 두 번째가 인천 연수구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인천 연수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갈등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울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약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대학생 규모의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갈등의 그런 수위가 낮은 편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원래 한국 생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을 도와줘가지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어디에 가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전국적으로 흩어진 거고 가족,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지금 울산으로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정부에서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체를 찾았는데 아무도 그거를 돕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 밑에 있는 협력업체에 이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29가구의 가장이 이쪽 협력업체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남성이 취업을 한 사례도 있고요. 저도 이번에 가서 봤는데 남편이 70 가까이 먹는 60대였고 부인이 40대 여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 같은 경우는 남편은 집에 있고 여성이 이제 현대중공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어쨌든 각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공업 협력업체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울산으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의 약 40%에 이렇게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9가구인데 인원수가 157명이에요. 그래서 가구당 거의 한 5명에서 6명 정도의 인원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고 데리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 같은 경우 제일 많은 집이 거의 한 8남매를 데리고 온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똑같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성인 자녀는 또 이번에 못 들어왔대요. 성인 자녀는 다 아프간에 남아있고 성인이 아닌 자녀들만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성인 자녀는 아프간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소원이 그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거 뭐 이런 사례도 있고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울산에 정착을 했는데 일단 아이들 수를 보면은 85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어린이집에도 못 가는 완전 유아는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초등학교 25명,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39명, 유아가 21명
지금 이 울산 지역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개 학교에 통으로 25명이 입학을 한 상태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약 14개 학교에 3명에서 5명씩 다 분산이 돼가지고 지금 입학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특수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하고 장애 아동들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장애 아들 같은 경우는 울산에 위치한 이제 그런 장애아를 위한 특별 학교에 지금 다 입학이 된 상태고, 특수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학교에서 다 분산해서 그 각자의 성향이라든지 상황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이 그 여학생들 학교 가는 모습인데, 실제로 지금 다 그 중학생 이상의 여학생들은 히잡을 모두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편차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은 모두가 다 빠지지 않고 히잡을 착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쉐일라, 그러니까 가볍게 그래도 착용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반감은 조금 아직까지는 크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딱 요게 이제 결정이 1월 말에 났습니다. 1월 말에 교육청으로 정확하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울산으로 85명이 간이 알아서 분산 수용을 해라라고 교육부에서 울산교육청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게 알려지자마자 학부모 반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초등학교, 이 25명을 수용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반대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가 정말 많이 공청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교육감이 직접 나서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이슬람 전공자가 들어가가지고 설명회라든지 뭐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거를 겪어서 지금은 10명 정도가 굉장히 이제 흔히 강성이라고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남아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여론이 주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실제로 3월 2일에 이들이 입학을 못하고요. 3월 26일 정도, 그래서 한 3주가 흐른 뒤에서야 겨우 입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반대 이유는 사실 이제 뒤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갈등이고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왜 받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부모들이 말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슬람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빠져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들어오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 자체가 너무 싫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성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폭력적인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싫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교육 수준도 낮은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앞에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지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런 부동산세 하락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굳이 이유를 가리지 않고요. 굉장히 이렇게 확 드러내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모두가 다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PPT는 많이 안 만들어 왔거든요. 첫 번째, 일단 언어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진천하고 여수를 거치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았는데, 이 학생들에 따라서 한국어 구사 능력에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한국어, 영어는 아주 유창하고요. 한국어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그런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또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한국어를 정말 단어밖에 모르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분산돼서 수용이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불만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한국어를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조금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들이 입학을 한 학교는 선생님들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가르치겠다.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쳐서 그 선생님들은 벌써 이제 진학 지도를 설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아프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요러한 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이야기도 하시고 아프간에 어떤 학과,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논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약간 목표 자체가 이제 특히 이제 3학년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그냥 졸업시키자. 6개월 그냥 빠싹 한국어 해가지고 다 내보내버리자. 우린 그러고 나면 손 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소통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버리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왜 도대체 우리가 세금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제가 가서 설명회 같은 거를 하고 이제 그런 질의응답을 받을 때도 왜 한 셋넷 정도 되는 인원수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편차가 심한데,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외국으로 뭐 학위를 따러 가면 성인도 어학 코스를 듣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도대체 왜 한국에 왔는데 어학이 끝나지도 않은 학생들을 여기다 이렇게 빠르게 집어넣었을까? 근데 이것도 법무부의 입장하고 교육부의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의 이유로, 교육부는 또 교육부 나름의 이유로 애들을 빨리 집어넣고 그냥 일선 선생님들한테 맡겨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는 한국어 교원을 임시직으로 학교마다 다 채용을 해가지고 다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장치는 해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는 거 그리고 실제로 원래 수업에 들어가서 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또 괴리감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들이 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한국에 와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수능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의 그런 교육 편차 같은 거,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의 나이를 맞게 그냥 그 나이대로 배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각각의 그런 교육 수준이 고려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식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이제 유럽 사례를 이주무슬린 사례를 공부를 하면서 복식 문제가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가장 좀 첨예하게 나타나는 갈등은 예배에 관련된 갈등인 거고 복식은 조금 그거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이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복식이 학부모들 입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은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까 문화가 그렇다고 하니까 받아들인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 부모님들은 그게 그렇게 거슬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이렇게 쓰고 오면 아무래도 자기 아이가 이게 신기하니까 가서 한번 만져도 볼 것 같고 물어도 볼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건지 이런 것부터 조금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히잡이 이슬람 내에서 여성 억압의 상징이라고 완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게 이슬람 세계에서 여자를 이제 강압하기 위해서 억지로 씌우는 건데 왜 저걸 한국까지 와서 쓰냐. 그러니까 저거는 저 사람들이 벗고 싶은데 문화 때문에 못 벗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벗겨야 된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가 이건 실제로 들은 이야기거든요. 진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히잡을 억지로 벗기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히잡을 그냥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쓸 거다. 계속 썼으면 좋겠다. 이거를 왜 벗어야 되냐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히잡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히잡이 정말 억지로 쓰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히잡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외국 그런 언론 사례라든지 한국에서 보도되는 언론의 그런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파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히잡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다른 거가 약간씩 해결 국면을 맞으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갈등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교육 현장에서 울산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예배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정착을 하려고 들어온 이주민이거나, 그러니까 우리 흔히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난민 신청을 해서 들어왔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굳이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문화를 파악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종교 의례나 이런 거를 배려해주는 사례가 지금까지는 잘 없었거든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도 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왜 이번엔 이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단체로 순식간에 한 100여 명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점심시간쯤 되면 애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있나 보면은 뭐 조용한 데 가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던가 화장실에서 이제 양말을 벗고 우두를 하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예배 시간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을 굳이 주지는 말고 알아서 그냥 하게 해라 쉬는 시간에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배 공간을 따로 예배소 그러니까 무살라라고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근데 그걸 만들어주게 되면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까지 논의가 확장이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교장 교감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시 교육청으로 이게 이제 건의사항으로 올라옵니다. 이거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근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자고 하니 이게 이 종교 의례를 금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인권단체 쪽에서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러면은 좀 학교의 그런 재량권에 따라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또 다른 쪽에서 왜 또 이슬람만 저렇게 생기냐 하면서 이런 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서 교육청에서도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어느 누구도 요거를 답을 주거나 어떤 체계를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가 중단이 되고 계속 첨예하게 갈등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완벽하게 모든 학생들이 예배를 꼭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관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단이 4월에 바로 있었어요. 3월에 입학하자마자 라마단이 있었는데 이때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밥을 굶는 거 그리고 역시나 이제 아이들이 와서 할랄 푸드를 먹어야 되니 자기들은 급식을 못 먹겠다. 그러니까 물론 잘 먹는 아이들도 소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안 먹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싸우라고 초반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게 날이 더워지면서 학교에서는 식중독 때문에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러면은 뭐 심지어는 반에 뭐 냉장고를 설치를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한국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돼지고기는 알아서 피하더라도 완벽한 할랄 푸드를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할랄 푸드를 제공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굶는 상황이 되고 또 이거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은 또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정말 사소한 건데 이런 갈등도 생기고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굶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아이들이 음악 수업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흥을 즐기지 않겠다라는 일념 하에 음악 수업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음악 수업을 거부하는 또 사례가 생기면서 이것도 선생님들은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그 이전에 아무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거를 대응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음악은 교육의 일환이니까 너희는 수업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즐기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또 소통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그 상황에서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지침이 지금 하나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 그냥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 제가 내려가면 다시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그제서야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조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이렇게 다수의 무슬림들이 갑자기 확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이 사람들의 문화상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런 걸 설명하고 약간 이렇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교사,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교사, 그다음에 장학사, 교육감이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가운데서 신호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울산에서 대규모로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아주 작게 있었던 굉장히 소수의 무슬림 학생들하고 발생했던 갈등까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학교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은 이거 다 못하게 해야 된다. 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럼 또 그런 선생님들의 또 대항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교육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선생님들끼리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저도 내려가면서 계속 한국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오로지 한국인들한테 이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계속 가면서 요구를 했던 게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 기여자 무슬림 가족을 좀 만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 가족들한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나 반쪽짜리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갈등이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는 이 아프가니스탄 가족들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통역사도 너무 없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성향 자체가 워낙에 좀 남성 중심적이다 보니까 제가 가도 그게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좌충우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인이랑 무슬림 양측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고, 실제로 이거는 뭐 독일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최근 계속 이렇게 양측의 교육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많이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논문을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논문을 보고 알게 된 개념 중에, 여태까지 뭐 영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문화주의라고 보통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모든 정책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도 계속 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을 위해서 쓰는 단어가 다문화주의, 다문화를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연구, 제가 지금 가지고 오는 그 연구에서는 이 다문화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 선 주민들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 그리고 희생, 이런 개념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주의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다문화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우리가 계속 양보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그 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단어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상호지위 인정 모델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습, 종교적인 모든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그 중간점을 맞춰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새롭게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걸 목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도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이제 뭐 동화라든지 아니면 뭐 차별적 배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최근 그런 연구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사실은 교육 현장은 저도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갈등이 생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지금 울산은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자기들 폭탄 맞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수건 돌리기 하듯이 폭탄 돌리다가 그게 울산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딱 마주치면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특히 발생했던 그런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갈등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게 문제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쭉 일련의 과정과 지금 그래서 진짜 현실에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소개를 하는 걸로 이제 발표를 정리를 했고요. 저는 이 정도로 이제 제 발표 준비를 마쳤고,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좀 질문 생각하기 전에 제가 그냥 간단한 그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아까 뭐 음악을 예를 들어서 뭐 갈등 요소랄까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의 어떤 히잡을 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공부를 좀 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오히려 음악보다도 뭐 체육, 예를 들면 뭐 체육 여러 가지 수업 중에서 히잡을 벗어야 되는 수도 있고 또 수영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런 체육 수업에서 상당한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생물 수업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하면 벌써 남녀의 어떤 생식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제 아마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업법 그리고 음악의 경우는 제가 저 뭐 코란이나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인제 프랑스 사에서 읽은 거로는 이게 뭐 음악을 일종의 사탄의 소리 뭐 이런 쪽 이렇게 인제 간주를 한다는 뭐 그런 설명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게 생각하면 이슬람에서 음악이란 무엇인지 혹시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쪼끔 설명이 가능하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슬람에서 음악이란 무엇인지는 박현도 교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살짝 넘겨드리고요. 네. 그 체육하고 생물은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체육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아직 체육은 지금 초등학생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진 않고 지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정확하게 그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세월호 이후에 생존 수영 수업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들도 다 이제 수영복을 입고 학교에 가서 생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아프간 아이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학교에 있었던 무슬림 아동들이 생존 수영 시간이 되면 이제 옷을 안 벗겠다고 그 수영장에서 이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아이들의 또 안전 또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들을 신경 못 쓰는 상황이 되고 이쪽에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고 그럼 또 이쪽 반대쪽에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만 진짜 울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생물 수업은 이건 우리나라는 생물 수업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장이 성교육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성교육 자료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제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안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게 너무 찝찝해가지고 먼저 부모님들한테 그 자료를 먼저 다 보냈대요. 이런 식으로 성교육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거의 대다수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아프간에 가서 어머님들 앉혀놓고 성교육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교육이 되게 필요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이게 이슬람하고 관계가 없다. 괜찮다.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한국에서는 알아야지 스스로를 지킨다. 이런 논조로 그거를 다시 설득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온 상태예요. 그래서 생물 수업도 생물 수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그 성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왜냐면 우리나라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도 지금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때리는 게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쪽 문화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것도 지금 다시 또 조절이 들어가야 돼서 다시 또 제가 또 부모님들한테 아동학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되게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수영에 관해서는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브루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신 수영복. 그것이 프랑스에서 뭐 전반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일부 도시에서 부르키니를 합법화하는 그런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있어서 그 자체가 조금 더 현재 프랑스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키니라는 게 거부감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을 여학생들이 입고 수영하는 것만 학교에서 허락한다면 그런 것도 대안으로 왜냐면 다른 데서 무슬림 여자들이 입는 그런 수영복이니까 뭐 그것도 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슬람에서의 음악이라는 거 어떻게 박현도 선생님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뭐 음악이라는 게 각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커서요. 사실은 뭐 수피가 많이 발전하는 곳에서 음악을 당연히 썼었고 또 음악을 거부한다고 그러면은 뭐 무슬림들 원래 그 장례식 때 곡하는 게 하나의 전통인데 예, 그것도 음악이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슬람 문제는 저는 다시 뭐 10세기나 15세기로 돌아가면 또라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근대 무슬림들의 편벽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서양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과거가 좋다고 하는 원리주의자들이 이
펼치면서 이슬람 원리를 따르면서 그랬지 사실은 이렇게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 뭐 우리가 9세기, 10세기 문헌 역사책 다 봐도 이렇게까지 깝깝스럽게 가는 거는 아주 정말 이 원죄는 이란과 사우디가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란과 사우디가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사우디가 와하비를 펼치면서 그러는 건데 이 음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만약 음악이 거부가 된다면은 파키스탄의 까왈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키스탄 최고의 그 인기 음악이 까왈리거든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거의 뽕짝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런 음악들이 어마어마하게 쓰이는데 그러면 파키스탄 애들은 2등 시민이고 무슬림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한 소위 말해서 근데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 아프간 애들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사상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근대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마우디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슬림 형제단 그 이제 그 극점에 들어오는 애들 IS들이 있거든요. 그 라인들이 결국엔 이기 때문에 그 라인들이 힘을 빼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왕 말했으니까 그 이순영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29가정은 울산으로 갔는데 또 다른 가족들은 연수로 인천 연수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얻은 사람들이 이 29가족 외에도 개인적으로 직업을 얻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 연수에서는 어떤 직업으로 그쪽으로 간 겁니까? 다 각자 자기 직업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협력을 했던 분들 중에 협력 기간이 되게 오래됐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끈을 해가지고 갔고, 기술이 있던 분들은 또 이제 한국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를 소개를 해줘서 그쪽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때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거기에 이제 협조를 하면서 근무했던 분들은 그 기업에 또 취업이 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런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 같은 데서 일했거나,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가구들이 한 29가구 정도, 그리고 당장 아이들이 너무 많은 가구들, 그런 가구들이 지금 다 울산으로 이렇게 폭탄으로 이렇게 몰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인천 연수나 이런 쪽에서는 뭐 문제점이 뭐 보고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겠네요. 이게 네. 묶여 있는 울산 쪽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쪽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간 게 아까 인구세, 그 전체 인원의 40%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외벌이로, 그것도 협력업체 수준의 수입으로는 한국에서 아이 5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들의 대체적인 목적이 대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이 교육비도 이제 조만간 문제가 터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현실하고 차이가 있고, 근데 또 여성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성들이 아예 제가 지금 그럼 29가구 중에 이 문제가 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가구들을 신청을 받아서 16가구를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갔더니 8가구만 왔거든요. 나머지 8가구는 안 나온대요. 그리고 여성들이 어느 정도 안 나오냐면 병원도 안 가는 가구들도 있대요. 아빠한테 제발 병원 좀 데려가라 얘기해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러고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 분들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들 지도랑 엮이게 되면서 거의 사회복지사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그 교육비, 그리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기초 수급자로 다 지정이 됐어요. 그 가족 수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작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저 기초수급 저거 저렇게 하면 자립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점점 문제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예상치도 못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그냥 생각이 나서는데 병원 이야기하니까 프랑스에서 그 산부인과 의사 남자 의사가 부인을 진료했다고 해서 남편한테 딱이 맞은 그런 사건들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슬림 여성들, 특히 아줌마들 뭐 이렇게 병원 가는 거 산부인과 여자 산부인과 의사만 찾아다니는 뭐 이런 현상들도 예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약간 교육부하고 법무부의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다 떠밀치는데 교육부하고 법무부는 어떤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학생들의 입학을 두고.
사실 그 법무부 의견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들은 건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들이 어쨌든 자유가 있잖아요. 이주의 자유도 있고 모든 자유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을 계속 감시하고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무부의 그 이름을 갈고 그러면 이제 사찰이 돼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들을 공식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게 올해 10월을 전후로 해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차라리 빨리 학교에 들어가 있어야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관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를 통해서 상황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빨리 넣었어야 됐고, 실제로 이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을 빨리 흩뿌린 거는 교육감의 결정이었대요.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제발 한국어 교육을 하고 넘겨달라. 그럼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 했는데, 교육감의 판단에는, 요거는 교육감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교육감 판단에는 빨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교류를 하는 게 한국어 습득도 빨라지고 문화 습득도 빨라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판단으로 그냥 이렇게 학교에 다 이렇게 던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이렇게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자라다가 2학년 때 와서 뭐 한국반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이런 애들은 완전히 그 지진아 수준이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귀국 자녀반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귀국 자녀반이라는 게 있어서 6개월 동안은 그 반에서 애들이 가서 같이 외국에서 같이 공부하는 애들끼리 하다가 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들여보내서 적응하는 과정을 6개월 이상 거쳤거든요.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나서 이제 그 반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가면 막 서로 이제 안 헤어지려고 울고 뭐 그러는데 적응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혀 한국을 모르는 애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방에다 그 한국 애들한테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시간 한국어 수업하고 2시간 교과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아까 교수님 따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1 더하기 1 이게 조금 더 나갔을 때거든요. 근데 문제 이 중고등학교니까 또 2시간만 들어가긴 하는데 2시간 동안 들어가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수능 수학을 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애들이 멍하게 있다가 그냥 진짜 앉아 있다가 온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한국어 교육 가가지고 기억 니은을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아예 분리를 해서 한국어 교육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한국 아이들하고 다르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한국 아이들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교육 중에 하나가 다른 친구 몸에 손대지 말아라, 여자아이들 건들지 말아라, 이런 교육부터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은 이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도대체 남자아이들이 왜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면 가서 때린대요. 근데 그게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팬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관과 아프가니스탄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로도 지금 또, 그래서 초등학생은 아직 붙이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또 보는 실무 선생님들은 합반하는 걸 반대하고 있고, 교장하고 교감은 빨리 합반을 시켜라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김재희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이 혹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계속 쭉 정착을 해서 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조금만 안정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가겠다는 생각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특별 기여제로 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예 이제 막 뭐 무슨 꿈을 갖고 온 게 아니면 꼭 그렇게 합반을 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 건지, 차라리 이 아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따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건지, 만약에 뭐 교육감 한마디에 이렇게 됐으면 어쨌거나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그러면 또 이제 와서라도 이제 이렇게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교육감 한마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6월 1일 결과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6월 1일에 어떤 교육감, 어떤 성향의 교육감. 그러니까 지난번 울산 교육감은 진보가 굉장히 강한 그 교육감이고, 지금 그래서 이 교육감들의 정책 싸움이 이걸로 포커스가 됐대요, 울산은.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 지금 법적 그 F2 비자 자체가 원칙은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진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년이 연장이 돼서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외적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지위가 난민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냥 영구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자체도 일단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선택하는 그런 학과, 대학 진로 학과 자체도 뭐 개발경제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기술, 이공계 쪽에 그런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대다수는 사실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젊은 그런 가족들 빼고 나이가 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는 지금 아프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첫째 딸이 그 미국이 들어가 있는 동안 의대 교육을 받다가 첫째 딸은 이제 성인이니까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 교육을 받던 딸이 지금 부르카 쓰고 집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걔만 그렇게 집에 갇혀 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애들이 어리니까 한국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냥 소원이 같이 사는 거라고. 이런 사연이 있을 정도로 일단은 본인들도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정말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최은주라고 하는데요. 아, 예, 저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무슬림,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은 방안들이거든요. 하지만 음악 수업 같은 거는 정말 저도 처음 들어서 그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수영은 여기서도 너무나 지극히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또 하루에 축제를 열잖아요. 이거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 친구들의 여기는 학교가 의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부모의 장례식에도 하루만 빠질 수 있는데,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그 축커 페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행사 기간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안 와도 괜찮게끔 이제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걸 익스큐즈 해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건, 이들이 이렇게 기초 수급자까지 되고 한국에서 여러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이분들이 5년 후에 다시 그 비자를 갱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갱신할 기간에 이분들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곳에 대한 문화 적응에 대한 문화 적응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그런 시험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일도 원래는 그런 시험이 없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그런 언어 자격 시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자격증들을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런 시험으로 조금씩 좀 좁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복지 사업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한국은 어떤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 한국의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이제 초반에 몇 년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장기 비자가 되면서 이게 비자가 계속 바뀌고 연장이 되는데, 그때도 그런 중간에 시험을 보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형사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어디 도망가지 않고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10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보통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이제 10년 하고 잘 안 돌아가죠. 10년 이후에는 미동력으로 바뀌면서 이제 있을 때까지 있다가 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많고요. 아프가니스탄 이 특별 기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중간에 그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맨 앞에 정말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정부가 데리고 왔잖아요. 어쨌든 정부가 데리고 왔고, 이게 정부가 또 아프가니스탄 길거리 가가지고 한국 가실 분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다 이제 이거를 리스트업을 하고 이들을 다 체크를 하고
다 면접을 보고 뽑아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걸러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중간에 다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돌려보낸다, 비자를 만료를 시킨다, 이거는 이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 주도로 데리고 온 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2018년에 예멘하고 다른 상황인 거죠. 정부 주도를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이분들은 갑자기 여기서 뭔가를 심의해가지고 너 박탈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가 정말 극단주의랑 연계된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는 1차 그때 들어왔을 때 다 심의해서 진짜 이렇게 반려돼가지고 돌아가야 됐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요 사례는 조금 그게 안 된 거라고 보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민자하고 난민하고 그 대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독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예를 들어서 이민자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그 자국어를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 같으면 뭐 공화국 시민이 되기 위한 뭐 그런 일정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근데 그게 공통적으로 일종의 서유럽 국가들한테 그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난민하고 이민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수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난민은 그렇게 뭐 어학 테스트를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뭐 내보내고 뭐 이럴 조건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한국 국적 취득하려면은 한국어 시험이라든지 뭐 그런 중요한 과정들이 있죠. 네. 그래서 나라마다 약간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이민자하고 난민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저희도 난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알파벳 코र्스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 학생들은 지금 학교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 제 아들이 김나즘을 다니고 있는데 그 반에도 지금 3명의 난민이 들어왔지만 그 친구들이 전혀 독일어가 안 되고 1명은 영어를 잘하는 2명은 같은 학년인데도 영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독일어 수업을 하고 한국어로 말하면 주요 교과목인 국영수만 수업을 들어오고 나머지 수업 시간에는 계속 독일어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들이 반에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그 교육감 선생님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정말 각 학교별로 한국어 선생님들이 들어가셨다고는 하셨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인텐시브하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화 차이를 그들도 분명히 이해할 텐데 독일에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거부하거나 쉬는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이런 사건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2002년에 독일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쭉 그런 기사도 보지 못했고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도 긴밀하게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데 수영은 얘기 들었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저에게는 생경한 소식인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극단적인 예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배하는 거는 우리나라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는 괜찮은데 수업 시간에 그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위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이 부분들은 무슬림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2010년부터 국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항목에 들어가는 것 중에 상황들인데 거기에서도 뭐 학교들마다 특히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종교활동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많은데 뭐 점심시간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뭐 신우회를 하면서 밥 먹는 거고 전혀 그런 것은 제재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뭐 예배를 쉬는 시간에 한다 하는 것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데 근데 일과 시간일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수정 박사가 급하게 뭐 연락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저도 문체강 사람들하고 워크숍 할 때 그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학생들이 뭐 음악 수업을 안 넣는다든지 그런 거 완전 강제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책임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대신 학생들이 이 예배를 하러 가는데 그걸 막는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그거는 선생님들이 종교차별이 돼버려요. 우리 국내법상으로서는. 그러니까 학생들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정규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은 대법원 판결로 종교 차별 같은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여호와 증인을 믿는 선생님들의 학생이 국민 의례를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게 참 첨예한 문제였는데 그건 이제 뭐 좀 애매한 거긴 합니다만은 대법원 판단에서 그게 그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호와 증인 신도가 종교를 이유로 국민 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교에서 강력한 불이익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을 준하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히잡을 학생들이 쓰고 수업에 들어오거나 나중에 선생님들이 히잡을 쓰고 수업을 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 종교 차별에서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 그 장신구로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장신구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오히려 그 종교 차별이 되는데 그리고 다만 그 못하게 하는 경우는 딱 하나 제복 규정이 있어가지고 제복 규정에 그게 어긋나면 못하게 하는 건데 히잡을 쓰고 학교에서 수업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는 저도 좀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을 많이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관련돼서는 또 선생님들도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은 개념도 다른 거죠. 어쩔 수 없이 세대 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얘기하시는 게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뭐 학교에서 종교 생활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예배 못하게 해라. 히잡 벗겨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젊은 세대 선생님들은 또 이제 발끈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성호 긋거나 그 식전 기도하는 거 그거 다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되면서 약간 감정 싸움 수준으로 이제 막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소연 선생님. 지금 세대 간 그런 차이를 언급하셔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이렇게 뭐 학부모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 내용이 좀 중점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난민들을 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반응이나 혹은 이제 와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이런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합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근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렇게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핸드폰 번호를 따고 지들끼리 좋다고 낄낄거리고 도대체 제대로 왜 저러고 있는지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은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그 남자 여자 문제도 제가 처음 받았던 제일 재밌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여자애들이 남녀공학인데 자꾸 남자애들한테 가가지고 말 시키고 남자애들 만지고 너 눈 이쁘다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쟤네들한테 제발 좀 다가가지 좀 말라고 얘기 좀 대신 해주면 안 되냐고 쟤네 그런 거 싫어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오히려 정말 호기심이 너무 있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누구지? 쟤 뭐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 갈등을 계속 만들잖아요. 어른들이 그 히잡을 이상하게 보고 학교에서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가정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게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거 우리 엄마가 저거 별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극심한 반대를 하는 집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도 안 갈라 그러는 거고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냥 굉장히 순수하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난민 학생들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중에 들어가 있는 여자아이들을 봤는데 이 아이들은 아예 그냥 한국어랑 영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인데도 정말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많은 여자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되게 만족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프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만족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다음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적응한 아이들과 한국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정 내 어른들 그 두 집단 간의 갈등이 분명히 발생을 해서 이게 다시 한국 사회로 터질 거라는 거죠. 아이들은 빠져나가고 이슬람을 약간 좀 이제 그냥 그 세속화된 이슬람을 사용을 하려고 할 거고 집안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할 거고 그럼 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분명히 교육 현장으로 뛰쳐나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송현우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질문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프간 이제 특별기 여자분들께서 한국에 입국하셨을 때 3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이제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3개월 동안 교육 기간을 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 이전에 이제 난민들에게 이제 한국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설정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심사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울산에 정착한 이제 학교에 이제 배정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 이제 난민 자녀들이 이제 배정된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배정되게 된 건지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배정된 그 교육기관에서 자녀들이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 오기 전에 이제 그 이슬람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문화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교육을 또 그 제공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사는 터키에서는 이제 시리아에서 오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별한 고등교육을 받거나 일정 기간 정도 이제 터키에서 살고 특별한 범죄 같은 걸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이제 시민권자까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들이 시민권자까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육기관 기준은 아마 법무부가 정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교육을 받은 건데, 근데 기존에 우리나라 난민법에 저촉되는 특별한, 그러니까 뭐 난민으로 들어오면 한국어를 교육하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 같은 경우,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 전에 자국에서 시험을 보고 와야 돼요. 한국의 대사관이 치르는 한국어 그런 검정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다 충족을 해야 비자가 나와요. 그 고용 비자가.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아프간 같은 경우는 교육을 뭐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울산에 정착한 학교 배정은 한국인하고 똑같이 진행됐어요. 그 가정에서 근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한 군데로 다 몰게 되었고, 중고등학교도 근거리가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인문계랑 그 상업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상업계도 그럼 시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그 행정을 배울 수 있는 컴퓨터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가 한 개가 딱 있었거든요. 이 고등학교 경쟁률이 제일 높았대요. 전부 다 여기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 경쟁률로 해서 거기를 먼저 헌순위로 뽑고 나머지는 소위 얘기하는 뺑뺑이로 해가지고 이제 집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됐었고요. 그 전에 당연히 학교에서 이슬람하고 아프간 관련 교육은 없었습니다. 교사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도를 하고 저도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강의 전날 학부모 민원이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슬람의 이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래서 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부모들의 동의가 진행이 된 학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난민법상 제가 알기로는 난민으로 그냥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정치적 망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난민한테 시민권까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과 아프간의 지금 기여자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그 담당하시던 분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예멘 난민 분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한다는 거죠. 올해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준 게 고마웠고, 그런데 이제 아프간 난민은 들어올 때부터 걱정했던 게 사실은 너무나 국민적 환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정부 당국과 얘기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그걸 걱정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딱 3달 안에 이제 불만 터지기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박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여학생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본국에 들어가서 쓸만한 걸 배운다고 그러는데 아니, 남학생이요. 여학생은 관심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학생 쓸모가 없을 텐데 그래서 네, 여학생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 여학생들은 도대체 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여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 어머니들 교육을 갔는데 젊은 엄마 중에 한 명이 되게 당당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나이가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저보다 아마 더 훨씬 어릴 것 같은데 그 카불 대학교에서 법학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아프간에서 여성으로서 법학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변호사나 그런 게 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 일이 터지면서 공부를 다 중단하고 이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이제 아기 키우고 자리 잡으면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로스쿨 같은 거를 가서 그런 국제 변호사 같은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여성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그래서 저도 계속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딸을 어떻게 키우고 싶냐? 그러니까 성교육 왜 못 받게 하냐? 딸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않냐? 한국에서는 딸도 꿈을 꿀 수 있다. 여자로 살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꿈이 뭐였냐고. 그러니까 아프간이 그런 걸 아는데 여자로서의 꿈이 뭐였어요? 그럼 다들 답을 못해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잘 우리 가족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 이제 조금 친해져가지고 이 아줌마들이 이제 자기 남편 욕은 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래서 너무 짜증난다 막 이러면서 밥도 차려주기 싫다. 이런 얘기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3번 더 가면 본격적으로 얘기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가서 이제 얘기를 들을 생각인데, 그게서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한 50대인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까 의대 딸 둘. 이 어머니는 자기가 의대를 다녔었대요. 탈레반 처음 들어오기 전에. 근데 탈레반 때문에 자기가 의대 꿈을 접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꿈이 그냥 자식을 잘 키우는 거였는데 그냥 운이 좋게 미국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의 딸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더 이상 꿈을 못 꾸겠대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겠냐, 자기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약간 일종의 패배의식 같이 그냥 모든 걸 놔버린 그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또 꿈이 뭔지를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이 박사님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언어로 소통을 해요? 다리어 하는 그 통역사가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귀화한 아프간 아저씨인데,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아직 말을 다 못하거든요. 이 아저씨가 좀 말을 하다가 이슬람 율법적으로 걸리면 이 아저씨가 저한테 쪽지를 써요. 이거는 이슬람적으로 안 된다. 그럼 이제 저는 그냥 통역을 하시니까 죄송하지만 그대로 말을 옮겨달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청을 해서 다음번부터는 20살인데 그 선교사 가족이어서 아프간에 좀 오래 산 그 가정 출신의 대학생이 한 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여학생이어서 그 친구가 이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이 되면 아마 이야기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되는 친구들이 너무 신나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 얘기를 통역을 막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쪽에 아직 뭐 가정 폭력 문제 같은 거는 보고되는 거 없나요? 안 그렇고 또 뭐 예를 들면은 혹시 내가 알기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여성 할례 같은 그런 뭐 있나요? 여성 할례 문제는 아직 없고요. 근데 이제 가정폭력 의심 사례들은 있고요. 가정폭력 의심 사례는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사회복지사들하고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병원을 안 데려간다고. 병원을 안 데려가고, 저도 이런 요청을 자꾸 받아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자꾸 요청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어머님들 만나면 얘기를 좀 전해달래요. 그 아이 옷 좀
맨날 빨지는 않아도 이렇게 뒤집어서 입혀오지는 말라라던가 하루 이렇게 입고 다음날 뒤집어 입고 와가지고 그거 못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한국 아이들은 그래도 머리를 한 2, 3일에 한 번은 감는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좀 너무 지저분하면 좀 감겨서 보내달라라든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말 한국 아이들보다도 더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서 선생님들도 이제, 근데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의심을 하는 게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다른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이나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선생님들이 좀 의심을 하고 계속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 부모님들의 교육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업종에 종사하던 여성분들도 있어서 높은 편인데, 참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거의 다 안 되고요. 좀 그런 차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프간 사람들에 비하면 높은데, 그래서 저도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높다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가서 저희가 이렇게 마주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질문 채팅창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다른 종교단체들과 대립은 없나요? 다른 종교단체하고 대립 당연히 있고요. 있는데 대립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대립까지는 안 왔어요. 대립까지는 안 왔고, 지금 문제는 그 일부 좀 기독교 단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나쁜 이단 취급받는 기독교 단체가 본인들의 이거를 숨기고 자꾸 돈을 보낸다든지 물건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붙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자꾸 홍보용 자료로 쓰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 이거를 왜 또 이분들이 막는지는 모르겠지만 장학사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또 이 일부 기독교 단체들하고 싸우고 그런 또 사례가 있는 상황이에요. 100% 다 무슬림인가요? 100%? 아프간이요? 네. 네, 100%. 근데 그 개신교 단체가 뭐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 단체가 그거 하진 않을 테고. 저도 정확하게 그분들은 정확하게 단체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는, 저도 이제 딴 데서 애들 모아놓고 태권도 가르치는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를 했다 그러길래 이런 사람 있나요? 했더니 바로 단체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못 알아들었고, 근데 몇몇 단체가 조금 심하게 한대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에 그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을 했을 때 그래서 받은 질문 1번이 이거였어요. 1번이 무슬림한테 기독교를 뭐라고 해야 되죠? 전도하는 게, 그거 하는 게 왜 신뢰가 되니에요. 그거는 축복인데 당연히 기독교를 가르쳐 줘야지 이런 축복 어린 일을 왜 못하게 하고 이걸 왜 신뢰라고 생각을 하냐고 이제 줌으로 이거를 질문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읽었어야 됐거든요. 그 질문을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읽어주려고 하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었던 정도로 그 안에서 이제 이 종교 간 갈등은 지금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지도 못할 나머지 것들이 너무 커서 근데 분명히 올라오게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예, 아프간 여자분들 종파는 아무래도 순이겠죠? 순이고 혹시 한국 학생들 대상으로 사전에 준비하려던 교육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거 지금 질문 주신 분 백그라운드를 제가 모르겠는데 이슬람 교육은 아니었고요. 그냥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건 또 교육청하고 다 합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저 들어온 친구들이 틀린 게 아니다. 저 친구들은 우리하고 다른 거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또 저 친구들이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지만 힘들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불쌍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론적인 세계 시민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진행이 될 거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요청을 받아봤어요. 제가 무슨 교육을 할지 다 적어달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렇게 했을 정도였는데도, 그래서 분명히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그게 뭐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저도 저희 애들 보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생각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좀 반응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 아까 박현도 선생님하고 잠깐 서로 이야기한 것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히잡을 쓰고 학교에 수업을 듣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랑스에서 다 지금 논쟁이 됐던 사건이고요. 프랑스에서 2004년 3월 15일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 법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사회적 합의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시적인, 여기 가시적인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가시적인 종교적 상징물을 쓰고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묵주 반지라든지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오케이. 단 히잡. 근데 여기서 가시적인 종교적 상징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이슬람을 탄압하거나 뭐 히잡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키파라든지 혹은 또 시크 교도들의 터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종교적 상징물은 다 안 된다라고 이제 지금 법이 마련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공립학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사립학교는 전혀 그거와 무관하게 뭐 히잡을 쓰고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989년도에 이제 시작된 이 히잡 사건, 공립학교에서 히잡 쓰고 들어온 학생을 교장 선생님이 퇴학시키는 사건 때문에 벌어져서 오랫동안 이제 논쟁이 되다가 2004년 3월 15일법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우리나라도 아마 일부에서 뭐 히잡 쓰고 수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또 뭐 아까 성호 긋는 건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 분리에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느 한쪽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안 알려져서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10년 이상 공무원,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교육을 하는데 그 공무원과 공공학교들, 우리나라는 학교는 다 사립학교들도 정부 돈 받으면 공립으로 일단은 보소하는데 종교차별 신고의 90% 이상이 교육계에서 오고요. 배웠다는 선생님들이 하는 만행들이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다 있는데 십자가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아직 히잡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울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강우석 군 사건 때문에 예를 들면은 미션 스쿨이라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갔는데 그 학생들이 종교 교육을 받는 거는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다시 대안 교육을 다른 걸 해줘야 되는데, 다만 뭐 내가 대학교 갈 때는 선택해서 가니까 내가 간 학교에서 채플이 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그건 종교차별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근데 물론 중고등학교까지는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강희석 군 사건이 이제 아시다시피 대강고등학교 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우리나라는 미션 스쿨이라는 게 사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뺑뺑이로 돌아가고 거기에 상당수가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사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에 관련해서는 숭실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체플을 안 들었다고 해서 졸업이 안 된 그 경우에 관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뭐 연세대학이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이런 데가 체플이 있는 걸 알고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지 뺑뺑이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체플이라는 것이 아주 과도하게만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출석해야만 졸업한다는 요건, 그것은 합법이다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뭐 학생, 선생님, 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방학 때도 쉬지 않고 매월 저희 유로메나 연구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로메나 연구소 홈페이지, 네이버 같은 데서 유로메나 연구소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저희 세미나 일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이수정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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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